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덕순 할머니가 꼭 그러하였습니다. 10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떠난 아들을 20해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약값을 벌러 장터에 나간 그 사이 혼자 눈을 감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죄책감 하나를 등에 지고 20해를 버텨온 어미 앞에 어느 겨울 새벽 낯선 총각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품삯도 필요 없다 하고 밥도 먹지 않고 밤이면 홀로 마당에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는 총각이었습니다. 이 총각이 어디서 왔는지 왜 하필 이 어미를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 어귀에 자그마한 장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라 해봐야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떡집 하나, 옹기가게 하나, 그리고 날마다 제자리를 지키는 생선 좌판 하나. 그 좌판의 주인이 바로 덕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부자리를 걷고 찬물에 손을 씻고 함지박을 머리에 이는 것이 20해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함지박 안에는 전날 강에서 받아온 생선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터지도록 시렸고 여름이면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군말 한마디 없이 장터로 나섰습니다. 장터 어귀에 좌판을 펼치고 나면 날이 밝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생선 비늘을 긁어내는 소리, 내장을 발라내는 소리가 새벽 장터에 낮게 깔렸습니다. 손은 움직이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남아.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것인지 가슴 안에서만 맴돈 것인지 할머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해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복남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부실해서 젖을 물려도 잘 빨지 못하고 돌이 지나도록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의원은 올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선천적으로 기운이 약한 아이라 잘 보살피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더 벌어서 좋은 약을 구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은 복남이 5살 되던 해 역질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는 울 틈도 없었습니다. 아들 약값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새벽마다 함지박을 이고 강으로 나가 생선을 받아왔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장터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번 엽전을 모아 의원을 찾아갔지만 복남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복남아, 오늘도 날이 차구나. 할머니는 손질하던 생선을 잠시 내려놓고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낯빛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20해가 지났건만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약을 더 구했더라면, 더 좋은 의원을 찾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더라면. 할머니, 오늘 생선은 뭐가 있소? 단골 안악이 좌판 앞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숭어가 실하게 들어왔어요. 어제 강에서 올라온 것이니 싱싱합니다. 할머니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면서도 안악이 고른 숭어를 정성스럽게 손질해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의 생선이 언제나 신선하고 손질이 깔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좌판 앞은 아침나절이면 을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장이 파할 무렵이면 할머니는 늘 혼자였습니다. 빈 함지박을 이고 좁은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20해 동안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소리만 따라오는 그 길에서 할머니는 오늘도 중얼거렸습니다.
봉남아, 오늘 어미는 숭어를 다 팔았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한 마리 쪄줬을 텐데. 찬바람이 할머니의 귀 밑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혼잣말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지어 먹고 혼자 불을 끄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까닭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느낌을 오래 묵은 그리움이라 여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빛이 채 돌기도 전에 함지박을 이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겨울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었습니다. 입김이 허옇게 피어올랐고 발밑에 흙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좌판을 펼치고 생선을 늘어놓으며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장터에 사람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좌판 앞에 낯선 총각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단정하게 여민 두루마기,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깊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고요함이 그 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못 본 척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떠나지 않고 좌판 앞에 그대로 서서 할머니의 손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뭘 사려거든 말을 하시오. 구경만 할 거면 비켜서 주시오. 할머니의 퉁명스런 말에 총각은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총각을 올려다봤습니다. 젊은 사내가 생선 좌판 일손을 자청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소. 혼자서도 20회를 해왔으니 이제 와서 남의 손을 빌릴 것 없소. 그래도 총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품삯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곁에서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총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내가 삭도 없이 일을 돕겠다니 수상한 구석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각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여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쪽 숭어부터 손질해 보시오. 잘못 손질하면 도로 내보낼 것이니 그리 아시오. 총각은 말없이 자리를 잡고 앉아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숭어의 비늘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흘깃 곁눈질을 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칼을 잡는 방식, 생선을 눕히는 방향, 내장을 발라내는 솜씨가 처음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 총각, 어디서 생선 손질을 배웠을꼬?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묻지는 않았습니다. 총각은 그날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조용히 생선을 건네고 무거운 함지박은 할머니 손에서 슬며시 받아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할머니가 보자기에 싸온 찬밥을 꺼내 먹을 때 총각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권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만 짧게 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장이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빈 함지박을 챙기며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총각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낯빛 겨울 하늘에 별 하나가 막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의 결이, 그 눈빛의 온도가 어딘가 잊고 살았던 것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총각은 장터 어귀에 서서 할머니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총각이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아침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총각은 날마다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함지박을 닦아놓았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숭늉 한 모금만 마시고 물러섰습니다. 밤이면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미동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하늘만 올려다보는 모습이 살아있는 사람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째 그 모습을 방 안에서 문틈으로 훔쳐봤습니다. 내쫓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각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딘가 복남을 닮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닮았는지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도 딱히 기억 속 복남의 얼굴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 말을 아끼는 그 고요함이 자꾸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삐걱거리던 방문짝이 새 것처럼 고쳐져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들이치던 부엌 바람막이에는 새 거적이 단단히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구들장 한쪽이 들려 발이 걸리곤 했던 방바닥도 어느새 반듯하게 눌러져 있었습니다. 총각이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마당 한쪽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함지박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 복남이 살았더라면 이랬을 것인데. 할머니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옆 자판을 운영하는 만석이가 장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만석이는 오래전부터 덕순 할머니의 좌판을 탐내던 자였습니다. 장터에서 목 좋은 자리를 할머니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만석이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장터 사람들. 저 생선 할멈 집에 정체 모를 총각이 들어앉았소.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도 모르는데 과부 할멈 집에 드나든다는 게 말이 돼오? 저거 수상한 것 아니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흘깃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하오. 남의 집 일에 참견 마시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멈이 알아서 한다고요? 저 총각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연유로 할멈 집에 있는지 장터 사람 누가 아오? 이러다 할멈 재산이라도 털리면 어쩔 참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총각을 내보내면 이 자리에서 당장 이 소란이 잠잠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들인 사람이요. 내가 책임지겠소. 할머니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좌판을 걷었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여느 때처럼 마당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바라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눈총이 아직도 등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총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굳어버렸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총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이 또 한 번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처마를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만석이의 큰 소리도, 총각의 그 한마디도 가슴 안에서 뒤엉켜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총각은 대체 무엇인가? 할머니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총각은 날이 갈수록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함지박을 이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총각은 묵묵히 함지박을 받아들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겨울 냉기에 할머니 손마디가 부르트면 자신의 두 손으로 살며시 감싸 녹여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어느새 부엌에서 숭늉을 끓여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행동으로만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총각을 바라보며 자꾸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들 같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아니, 아들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남이 살았더라면 꼭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왠지 총각에게도 복남에게도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터진 기침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쿨럭, 쿨럭. 찬바람이 드나드는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등을 둥글게 문지르는 그 손길이 어찌나 익숙한지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차올랐습니다. 복남아. 할머니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복남이가 살았으면 딱 이랬을 텐데. 딱 이렇게 어미 등을 쓸어줬을 텐데. 총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을 쓸어내리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길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후였습니다. 총각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총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더 큰 풍파가 몰아쳤습니다. 만석이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한량 선옷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덕순 할머니가 좌판을 펼치기 무섭게 만석이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모인 장터 사람들 다 들으시오. 저 생선 할멈이 밤마다 총각놈을 집안에 들여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말이오. 과부가 젊은 총각을 끌어들여 놓고 무슨 수작인지.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단골 안악들도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만석이의 한량 패거리가 킬킬대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할망구가 노망이 든 것 아니오?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20해를 이 장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단 한마디에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내 집안에서 내가 누구를 들이든 그건 내 일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이는 비웃었습니다. 장터 사람 모두가 보는데 내 일이라고요? 할멈, 그 총각 내보내시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이 장터에서 좌판을 펴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사람들은 아무도 할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단골 안악들도 옆 좌판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생선이 가득 든 함지박을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선이 하나도 팔리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바라봤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은 끝내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0해를 혼자 버텼습니다. 이까지 20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좌판을 펴겠습니다. 모레도 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기다가 문득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각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황송합니다. 기한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총각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총각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총각뿐인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듯 총각은 고개를 조아리고 또 조아렸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한, 돌아간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할머니는 숭늉을 끓이다 말고 마루에 앉은 총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느냐? 총각의 손이 멈췄습니다. 함지박을 닦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만에 총각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사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사흘,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돌아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불씨가 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함지박을 이고 나서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총각 곁을 맴돌았습니다. 뭘 좋아하느냐, 뭐가 먹고 싶으냐, 추우면 말하거라. 이유도 모른 채 자꾸만 물었습니다. 총각은 그때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만 짧게 했습니다. 그 대답이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꺼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빛바랜 베네 저고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복남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손수지어 입힌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쓸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좋은 천을 살 돈이 없어 낡은 치마폭을 뜯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복남은 그 저고리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몸이 부실해 울음소리도 작았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20해 전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복남이 열이 펄펄 끓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찬 수건을 갈아얹으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남아, 복남아. 의원은 약을 지어주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기운이 약한 아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함지박을 이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더 벌겠다고, 더 좋은 약을 구하겠다고. 그러나 할머니가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 복남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을 20해가 지난 지금도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장터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죄책감이 평생 할머니의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총각이 곁에 있는 이 사흘이 20해 전 복남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그 시간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흘만큼은 장터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저 총각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떠나보내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줘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베넷 저고리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총각이 먹든 먹지 않든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미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작고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닷새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이날은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함지박 대신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밥을 안치고 생선조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총각이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렸습니다.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밥상을 마루에 내놓으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앉거라. 오늘은 같이 먹자. 총각은 잠시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밥 위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노릇하게 졸인 생선이 반짝였습니다. 총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총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차올라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마주 앉아서 그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솜틀에서 낡은 솜을 꺼내 새로 탔습니다. 총각이 덮을 이불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손이 시리도록 솜을 두드리고 고르며 할머니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복남이 어릴 때도 이렇게 솜을 탔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들지 않도록, 밤에 춥지 않도록. 가난해서 좋은 솜을 살 수 없었지만 손이 닳도록 두드려 폭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불을 덮고 복남은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완성된 이불을 총각의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총각은 그것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불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러워 할머니는 차마 방을 나오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총각 곁에 앉아 나지막이 흥얼거렸습니다. 오래전 복남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가사도 변변찮고 곡조도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남은 그 자장가를 들으면 언제나 잠이 들었습니다. 총각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안악이 헐레벌떡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만석이가 관아에 고발을 넣었답니다.
정체 모를 총각을 집안에 들여 행패를 부린다고요. 할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각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아 있거라. 할머니는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밤이었는데도 장터 어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석이가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오면 따져 물을 것이요. 저 총각놈이 어디서 왔는지, 왜 과부 집에 들어 앉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단 말이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단골 안악이었습니다. 만석이, 당신이 할 말이 있소? 당신이 며칠 전 할머니 생선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어찌 된 일이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었습니다. 맞소. 나도 봤소. 만석이가 할머니 좌판 자리를 오래전부터 탐내왔다는 것을 장터 사람 누가 모르오? 웅성임이 번졌습니다. 만석이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흔들림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만석이, 내 좌판이 탐나거든 탐난다고 하시오. 20해 동안 이 자리를 지킨 것은 내 두 손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자리는 내 자리요. 만석이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만석이를 향했습니다. 만석이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0해 동안 혼자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누가 흔든다 해도 쉽게 무너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총각의 발목에 눈이 멎었습니다. 저고리 아래로 드러난 왼쪽 발목이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까만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남의 왼쪽 발목에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목욕을 시키며 수도 없이 보았던 그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총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엿새날 밤이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총각의 발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20해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남아. 총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총각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총각을 끌어안았습니다. 20해 전 10살배기 아이를 품에 안던 그 팔로 이제는 어른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안았습니다. 총각도 할머니의 등을 두 팔로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등잔불만이 그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총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총각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도 기억 속 복남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틀림없었습니다. 어미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거기서 춥지는 않느냐? 안 춥습니다. 거기서 배는 안 굽느냐? 안 굽습니다. 거기서 아프지는 않느냐? 총각은 대답 대신 할머니를 더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품 안에서 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총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찍 떠나는 바람에 어머니 혼자 20회를 사셨으니 제가 죄인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내 평생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어미가 내 약값을 더 벌겠다고 장터에 나간 날 내가 혼자 갔다는 것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게 내 죄였다. 총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함지박을 이고 나가시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갔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뜨거운 것이 또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각은 20회 동안 저 세상에서 지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옥황상제의 뜰이 얼마나 넓은지, 거기서 만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서도 어미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20회 동안 한 번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총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만석이 일은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20회를 지켜온 자리입니다. 누가 흔든다 해도 그 자리는 어머니 것입니다. 내일 장터에 나가십시오.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할머니는 잠시 총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나가마. 내 말대로 당당하게 나가마. 총각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웃음을 눈에 담았습니다. 오래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총각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총각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회 동안 허공에 대고 불러왔던 그 이름을 오늘 밤은 눈앞에 있는 이 얼굴을 보며 부를 수 있었습니다. 복남아. 예, 어머니.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총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총각도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덕순 할머니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밤새 총각의 곁에 앉아 그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총각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붓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총각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쥐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지만 할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총각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도 오래오래 잘 계셔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장터에 나가시고 밥을 드시고 추우면 불을 지피십시오.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오후 내내 품 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빛바랜 벤의 저고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총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져가거라. 거기서도 이걸 품고 있거라. 내가 태어날 때 이 어미가 손수 지어 입힌 것이다. 총각은 벤의 저고리를 받아
두 손으로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10살 배기 아이는 그 말을 남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복남아. 새벽빛이 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총각의 윤곽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총각의 모습이 새벽빛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총각의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마당에는 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총각이 서 있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내리고 지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잘 가거라, 내 새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0해 동안 허공에 대고 불러온 이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춥지 않다는 것을, 굶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숭늉을 끓이고 찬밥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총각이 오래오래 잘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밥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는 함지박을 이었습니다. 장터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0해 동안 등에 매달려 있던 죄책감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약값을 더 벌지 못했다는 자책이 바람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복남은 외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미의 뒷모습을 보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장터에 나서는 발걸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좌판을 펼치고 생선을 늘어놓는 손길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골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숭어가 실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서 고르시오. 안악은 할머니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은데 꼭 집어 말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장터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함지박 안의 생선들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움직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남아, 오늘 어미는 당당하게 나왔다. 내가 보고 있겠다고 했으니 잘 보거라. 찬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혜는 죽음도 가르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20해를 돌고 돌아 어미에게 닿은 아들의 마음이 이제 할머니의 가슴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덕순 할머니의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복남은 늘 곁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 끊어지는 인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세월도 그 깊은 정을 끊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못한 채 보낸 사람, 아직도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람. 그 마음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왕우야담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왕후야담이었습니다.